불교정신치료 강의 6장의 첫 번째 주제, 정신치료를 요약합니다. 불교정신치료는 심도 있는 치료적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즉, 현재의 정신적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불교정신치료에 세 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첫째, 몸과 마음의 속성. 둘째,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셋째,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과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지혜롭게 반응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정신치료에서는 수행이 중요한데요. 몸과 마음을 거시적으로 보는 방법과 미시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시적인 수행으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음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 정신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의 첫째 주제니까 좀 모두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이어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불교정신치료는 기본적으로 대화치료라고 이제 밝히고 계시는데 사실 치료에는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잖아요. 뭐 몸을 이용하는 접근도 있고 음악, 미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데 불교정신치료,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정신치료랑 다른 접근들과의 어떤 관계랄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하는 질문은 이제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치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불교정신치료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다른 치료들 보면 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DBT, 정말 기법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액트는 더 많아요. 그래서 액트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고는 내가 직접 워크숍을 들어도 이 기법들은 뭘까 할 때 우리가 추측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불교정신치료 입장에서 이 마음챙김을 기반한 치료들이 이런 많은 기법들을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거나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보면은 그 불교정신치료 강의가 이제 지금 마지막 장 6장까지 이제 첫 장은 불교정신치료라는 게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 과연 불교란 게 정신치료가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점을 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훌륭한 정신치료다. 정신분석이나 유흥의 분석심리학, 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또 칼 로저스의 그 인간 중심 치료, 이런 것에서 보이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불교는 정신치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기반 하에 그게 이제 성립되니까 불교 정신치료는 어떤 것을 구성 요소로 한다, 원리가 뭔가, 그게 이제 2, 3, 4장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몸과 마음이 속성이 어떤지 알아서 우리한테 맞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 원리를 알아서 그에 충돌하지 않게 맞게 살아가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이 우리 몸과 마음의 속성,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이냐도 굉장한 지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지혜지만 또 순간순간에 그 외의 지혜들도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누가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게 이제 지혜로서 순간순간 살아가기, 요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요런 불교 정신치료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람이나 우리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다섯 번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나, 이게 이제 치료장이죠. 마지막 장이죠. 뭐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나, 물론 뭐 앞에도 다 치료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는 많은 기법이 있잖아요. 사이코드라 아까 말씀하신 사이코드라마, 네. 그 다음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음악치료, 미술치료는 보조치료라 그래요. 네. 사이코드라마는 보조치료라고 보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치료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전공의 때 3년을 그 사이코드라마를 했어요. 진짜요? 왜냐면 내가 이제 트레이닝 받는 데가 순천향병원인데 네.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유석진 박사님이에요. 사이코드라마를 들려오신 분이죠. 예술치료도 들려서.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 받으면서 사이코드라마가 어떤 건지 내가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네. 그건 굉장히 치료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정신치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만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요법을 매개로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미술치료도 마찬가지. 이제 사이코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주 치료적인데 사이코드라마 중에 이제 그 비너자 기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라 하고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 가지고 아버지가 앞에 있다고 하고 이제 역할을 바꿔서 또 뭐 해봐라 하면 그게 굉장히 치료적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데는 그러니까 치료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요. 사람한테 도움되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풍부한 경험 또 다른 보조치료들 또는 주치료든 간에 알아서 어쨌든 사람을 돕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걸 편견 없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면에서는 불교 정신치료는 상당히 허용적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돕나?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이 방법은 안 되지만 또 다른 방법에는 솔깃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다른 뭐 치료하고 충돌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액트나 DBT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이제 서양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 마인드풀니스를 도입하기 전에는 뭐 그 DBT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 뭐서 했어요. DBT는 이미 또 받아들이고 난 뒤에 있었나요? 아니, 같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는 그전에는 인지행동 치료를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마인드풀니스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마인드풀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액트하고 DBT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치료는 참 그래도 건전한 게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반으로 하지만 자기들 치료 프레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이제 확실한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보이는 행동, 그 다음에 감정, 또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들, 그거를 기반으로 확실한 걸 기반으로 자기 것들 하는 그런 면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불교 정신치료하고는 있는 그대로를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그 다음 거는 그 창시자의 약간 사유도 들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들 수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치료예요. 내가 볼 때는 액트도 그 만든 사람의 자기 개인 경험에서 나왔거든요. 내가 그 액트나 DBT나 다 공부했어요. 이런 거 책에 세우기 전에 해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치료든지 인간을 어떻게 보는 틀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왜 생겼고 그걸 해결하는 거를 이렇게 한다 하는 이제 그런 틀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런 기법들이 나왔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잘 보면 이제 정확한 것도 있지만 약간 또 뭐가 끼어든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서 좀 보편적이지 않은 건 있을 수는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불교정신치료는 기법들을 사용하는 다른 접근들 또 마음챙김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접근이 기법이 있는 그런 걸 이제 다 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제 쓸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좀 내 입장에서 말하면 옳은 것은 다 불교예요. 옳은 것은 우리한테 도움돼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도 이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 정신 치료적인 틀에서 만족한 사람도 있지만 액터적인 요소에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불교정신 치료의 세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할 때 뭘 이제 쓴다 그러면 아, 손해가 되는 걸 멈추고 이익이 되는 걸 좀 있는 그대로 좀 보고 선택하는 걸 이제 같이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할 때 가장 저항에 부딪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손해가 되는 걸 멈추고 이익이 되는 걸 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이익이 된다, 이게 무슨 심리치료에서 뭐 그런 말을 쓰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자기 비난이나 자책, 수치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저는 그거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말로 딱 용어를 안 쓰더라도 내중에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스스로 말씀하는 게 제 요즘에는 손해보는 거 안 한다. 저도 이제 이 치료가 궤도에 그러니까 올랐네요. 언어가 좀 바뀌는 거를 제가 보면서 상당히 좀 재밌고 흥미롭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치료자들도 그렇고 내담자분들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반응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정신치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손해 보는 거를 멈추게 한다. 네. 그 말은 사람들이 거의 안 쓰고 내 동료 그 오랫동안 정신치료 하신 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 전 선생님 그 손해 보는 거 안 하게 한다는 거 예.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환자들한테 어떤 분은 내하고 관계도 좋고 내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눈을 볼 때는 손해 보는 거 하면 자기 뺨을 탁탁 때리고 있다. 그쵸. 그걸 좀 멈춰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해 보는 거를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뭘 정확하게 보면 이게 맞지 않은 건 안 하게 돼요. 근데 뭘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뭘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손해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이걸 의도해요. 근데 거꾸로 결과가 와요.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뭘 해요. 근데 그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피해가 오고 가족에도 피해가 와요. 예를 들면 정치가가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해요. 그런데 자기가 좀 그게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결과는 국가에 해가 되는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래 볼 때 뭘 정확하게 보면은 정확하게 본 거에 입각해서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봐요. 또 세상을 정확하게 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봐요. 그럼 그에 대해서 맞게 하면 절대로 나와 남에게 손해가 되는 걸 안 해요. 근데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걸 멈추라는 거는 뭘 잘못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원리가 우리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어려운 문제는 생길 만하니까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보고 또 자기 물한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서 올바로 해야 되는데 보통은 보면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자꾸 뭘 하다 보면 그걸로 또 길이 나요. 그래서 점점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걸 잘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결국은 손해보는기 때문에 이게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가 아니고 잘 보면 순리에 맞게 하기 때문에 나와 남에게 다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좀 자칫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만 챙기는 게 아니냐, 너무 내 위주로 사는 게 아니냐 하는데 나는 이래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 위주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챙겨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게 나를 위하면 나한테도 해가 가고 남한테도 해가 가고 내가 지혜롭게 나를 위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이제 오래 자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은 내한테 찾아온 사람은 특히 계속 손해보는 걸 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손해보는 걸 계속 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치료가 좀 많이 되면 이제 당신이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기준점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곳에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되게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러고 본질적이고 모든 걸 어찌 보면 한마디에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동 치료를 비롯해서 치료에서 왜 셀프 토크, 예, 예. 자기 말이 되게 중요한데, 네, 예. 그거 이제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을 느끼지만, 순간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라고 할 때 멈춤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하는데 좋은 셀프 토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네. 좀 어찌 보면 약간 그 전도된 네. 이제 뒤바뀐 인식을 가지고 자기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기가 손해된.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막 시간을 엄청 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서칭을 하고.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손해 보는 거예요. 물건을 제대로 샀다 치더라도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맞아요.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지면 네. 자기한테 손해 보는 걸 멈출 수 있어요. 네. 네. 그 애기 엄마들이 네. 애기 돌보면 왜 잠을 못 자잖아요. 네. 네. 근데 밤잠을 줄여가면서 애기한테 필요한 걸 서칭을 한다고. 그럼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네. 예, 네. 이제 불교정신 치료에서 수행이 중요한데 거시적인 접근의 수행과 미시적인 접근의 수행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거시적인 접근의 수행은 심리학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뭐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는 이제 공통적이기도 하고 이제 좋은데 물론 미시적인 접근을 수행을 했을 때의 결과보다는 이제 좀 떨어지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거시적인 접근의 어떤 불교 정신 치료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심리학이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비슷하지만 이 거시적 접근의 불교 정신 치료에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좋은 질문인데요. 네, 네. 이제 내가 보면은 네. 내가 이제 세운 불교 정신치료는 초기 불교에 입각한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과 그 당대 제자 그 전통을 쭉 네. 이어간 그분들의 이 수행은 보면 내 눈으로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난 뒤에 인간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네.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걸 어떻게 없애나 하는데 초점이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의 수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 측면의 수행과 미시적 측면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거시적이라는 우리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현상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관찰하고 바깥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이라 해서 그 삼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얻으면 이제 지혜의 눈이 생겨서 궁극적 물질 정신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제 나는 거시적인 수행을 먼저 했어요. 거시적인 수행이 요즘 말하는 마음 챙김 수행이에요. 마음 챙김. 현재 집중해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시적인 수행은 그게 이 거시적인 수행을 통해서 대충 다 알게 돼요. 뭔가 뭐 어떤 건지. 그렇지만 이제 미세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2003년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보면 이 터키 보행 명상에서 이제 걷잖아요. 걷는 현상을 천천히 유심히 보면 걸을 때 언제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걷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원인이고 걷는 거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게 이게 그 의도가 있어야 움직이구나. 몸은 그냥 있는데 물론 있는데 안에는 생명 활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몸을 어떻게 하든 외부적으로 움직이려면 의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한 거죠. 그래서 미얀마에 수행할 때 내가 합장을 해야지 하면 저절로 이래가 합장해요. 그냥 의도만 내면 몸이 쫙 움직여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미시적인 수행을 하면 그 메커니즘을 또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을 들어야지는 의도가 있어야 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도가 있어서 왜 드나가는 거를 미시적인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내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이래 쭉 해서 일로 가서 그 물질 중에서도 바람의 성분이 주가 돼서 이쪽에 있는 바람 여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더 안다는 거지. 이제 뭐 이런 미시적인 수행하는 안 하면 전혀 모른다 이건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불교 정신 치료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관찰한 거예요.
관찰을 해서 내 자신을 잘 관찰해 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고 괴로움이 왜 생겼다는 걸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가 불교 정신치료예요. 물론 미시적인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지만 거시적인 거로 볼 때 그 점에서 나는 이제 관찰하는 점에서는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의 심리치료도 내가 지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는 걸 보잖아요. 네. 그다음 내가 이런 생각하면 생각을 알잖아요. 네. 또 뭐 몸이 아프면 아프구나 알잖아요. 그런 점은 비슷한데 이 불교 정신치료는 이제 정신과 몸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통은 보면은 내가 요런 감정이다. 또 내가 요런 인식이다. 그런 정도만 보통은 아는 것 같아요. 심리치료에서. 나도 옛날에 그래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몸과 마음을 면밀히 순간순간 관찰해서 놓은 지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생각은 조건에 따라 올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참 난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생각이 어떤 원리로 올라오나 또 이 생각이라는 건 정신작용이 하나예요. 정신작용은 생각도 있고 의도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조건에 따라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래 덩어리로 관습적으로 이래 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요런 감정 속에 있어. 내가 요런 생각하고 있어.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생각은 이났다 사라져요. 미시적인 수행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생각에 잠겨 있다,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건 계속 그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멈추면은 그만큼 영향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생각이 나쁘면 죄책감도 가지잖아요. 그런데 불교 정신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속에서 내가 본 건 다 올라올 수 있어요. 생각으로. 들은 것도 올라올 수 있어요. 또 내가 어떤 느낀 것도 올라올 수 있어요. 또 그것들이 약간 조합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현상처럼 보는 거예요. 있었던 것의 현상. 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걸 꼭 내 생각이다. 내가 영향받아야 된다. 내가 했다. 그런 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도 잘 보면 우리는 내가 그런 감정을 가졌다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일어날 만한 어떤 감정이 들면요, 그게 일어날 만한 모든 조건이 구비된 거예요.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감정이 들면 앉아 있는 걸 포함해서 모든 조건, 내가 일어서면 조금 달라져요. 이제 그런 세밀한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몸이 어떤 건지. 요즘 보면 몸의 상태를 되게 중요시하는 치료들도 많더라고. 나는 그건 그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몸이란 거는 정말로 인과의 법칙을 따라요. 그런 몸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래서 몸을 정확히 알면은 몸은 그냥 어떤 자연 인과의 법칙에 일어나는 게 불과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이걸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초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치료하고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더 치료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났을 때 빨리 이제 속성을 아니까 빨리 이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전에는 뭐 다른 치료자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에 2003년에 처음 수행 갔을 때 내가 이제 나를 지도한 우자나카 스님이라고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럼 연세도 많은데 아직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90몇 살. 미얀마 평균 수명이 한 60살 이래 되는데 수행하신 분 다 90 이상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수행이 좋은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이제 이랬죠. 내가 수행하면서 이제 인터뷰할 때 관찰해 보니까 어떤 생각은 잠깐 머무르고 어떤 생각 오래 가더라. 이러니까 그분이 거다.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다. 그때 내한테 굉장히 통찰이 왔어요. 그리고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는 그런 기존의 심리 치료는 그런 맹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예. 예, 다음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불교 정신치료 강의 이제 대담을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나가고 나서 개인적으로 많이 들은 질문은 불교 많은데 왜 초기 불교로 하냐. 그래서
전에도 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하여간 요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 여러 흐름이 있는데 불교 정신 치료를 초기 불교로 해버리면 그럼 나머지는 뭐냐, 왜 이름을 브랜드를 거기다 썼냐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예, 그래서 창시자 입장에서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가 세운 치료는 내 경험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네. 내 경험에. 네. 내 경험에 이제 바탕을 할 때, 지금 불교는 대략 한 4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전통을 쭉 이어온 뭐 상자부 불교를 하지만 초기 불교라고 하죠. 초기 불교.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제 생긴 대승불교. 그 다음에 티베트이라는 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또 자기들만의 뭘 가지고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서양에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서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뭐 서양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네 가지 불교가 있는데, 내가 이거 그냥 이야기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내가 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대답인 거죠. 모두를 그렇죠.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내가 뭐 남을 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냥 내가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나도 불교를 처음 접할 때, 나의 첫 번째 서성의 가르침이 그 부처님의 위대한 뜻은 이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 아함경, 뭐 조기 불교죠. 아함경에 있는데 그거는 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야의 공사상으로 연결되고 반야의 공은 공으로 머물지 않고 법화의 일불성으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 만드는 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기 불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승불교 하고, 그래서 준비도 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티베트 불교도 좀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뭐 산스크리트도 배우고, 빨리어도 배워서 원전 해동하는 것도 가지고 쭉 해보니까, 이제 초기불교 경전이 니까야거든요. 니까야를 이제 읽고, 거의 다 읽었죠. 읽고, 그 다음 그에 입각해서 초기불교 수행을 해보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벽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왜 괴로움을 겪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거다 하고 완벽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는 더하고 뺄 게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내가 이래 보면 니까야에 보면은 다른 종교인들도 니까야 그 당시에 와서 이래요. 와, 여기는 부처님과 제자의 말이 똑같아. 정말로 참 경이로운 일이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해요. 그 말이 왜 말이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그건 전부 다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초기 불교의 특징은 인간이 어떤 존재고 왜 우리는 괴로움을 겪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게 다 오늘날 과학처럼 다 관찰한 거예요. 관찰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통상적인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으로 한 것과 또 정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매를 지혜의 눈으로 궁극적 물질 정신, 그다음 연기, 과거생, 미래생 이를 다 보고 이제 한 그것에 의해서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처럼 과학자가 뭐 말이 다른 과학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게 부처님 당대에 대단한 이 제자들이 배출됐어요. 특히 사리불 같은 사람 거의 부처님도 거의 부처의 경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보다는 좀 부족했어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의 부처님의 말이 이 부처님 말이 검증된 거예요. 그러고 이분들이 배워보니까 이건 우리만 알고 끝날 게 아니라 인류가 존속하는 날은 이거는 전해져야 된다. 그 많은 양을 다 외운 거예요. 그걸 외운다는 거는 그게 진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외우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딱 살아계실 때 이미 다 외우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2달 후에 A급 아라한들이 500명이 모인 거예요. 아라한 수도 없었지만 A급 아라한이에요. 모여서 그걸 전부 다 복원하고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뭐부터 할 거냐고 쭉 하고 합송하면 거의 경이 된 거예요. 7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하고 600년을 암송해서 내려와요. 나는 내 입장에서 그러고 이제 부처님께서 엄청난 깨달음을 이루신 게
이게 당대에 태어나서 된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사하성지 10만급을 해요. 십바람일 닦은 거예요. 이 부처님이 만든 제품은 탁월해요. 흠이 없어요. 그거는 만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다 맞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고 어떤 질문에도 내가 답할 수 있고 다른 심리학의 도움 하나도 없이 이것만으로서 충분한 그게 되고 내 입장에서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의 불교가 과학적 정신치료의 시작이에요. 프로이드가 이제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이라 보통 이야기해요. 1899년인가 뭐 1900년도에 꿈의 해석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훨씬 전에 오늘날의 궁극적인 과학, 궁극적인 치료에 해당되는 초기 불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게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한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대성불교를 보면은 대성불교가 이 만들어진 게 금강경을 이래 보면은 그것들이 초기 불교하고는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육바라밀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깨닫게 하는데 내가 깨닫게 했다. 또 깨달음 받는 사람 또 이런 중생이다. 그런 걸 이제 자꾸 초월하는. 뭐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초기 불교만큼 증명됐다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성불교에서 뭐 모든 사람 불성이 있다, 깨달았다 할 때 예를 들면 진료실에서 내가 부처인 걸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그 초기 불교만큼 그런 요소를 갖추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티베트 불교를 내가 이래 보면은 지금 달라라마 존자님 참으로 훌륭하세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 지금 서성들이 굉장하세요. 한데 이제 초기 불교를 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티베트 불교가 불교는 받아들였지만 자기들 기존의 종교가 또 있었어요. 벤교라고. 그 영향이 좀 있고 또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의 그 파드마 삼바바, 밀레라빠 같은 탁월한 서성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기 불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시대가 지금 적절한 시대가 아니니까 어떤 시대에 요거를 누가 발굴할 거다. 이러면서 막 이래 경전들도 그거 하면서 그 나름대로 뭐 힘이 있어요. 있는 그런 또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째 보면은 초기 불교한 입장에서는 검증이 100% 됐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 전해진 불교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학과 같이 가는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는 이런 통상적인 어떤 감각 기관으로도 알 수 있지만 삼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시 안 되고 하는 어찌 보면 불교의 완벽한 게 약간 이제 좀 중점이 덜해지는 뭐 그런 건 있죠. 각 불교마다 다 이점은 있지만 내 입장에서 초기 불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민감한 얘기. 그러나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입장을 뭐 밝힐 때가 됐죠.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정신이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 이 불교 정신 치료의 그런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요? 그거 쉽지 않은데. 네, 이제 제가 그 몸의 인과가 되게 빠른 편이어서 예를 들면 화내고 나면 완전히 몸이 작살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화내면은 화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몸에 굉장히 영향이 있고 그게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이렇게 이제 생생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동의하고 특히 사람들이 스트레스 있을 때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상담 장면이나 뭐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내담할 때 몸을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안색이라든지 뭐 눈동자, 온도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뭘 잘 느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제가 더워졌다 느끼면 더워졌다고 하시고 좀 식는 것 같다면 식는다고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이 몸과 마음이 밀접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도 이제 동의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받는 질문이나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어려운 게 동료 치료자분이나 이제 내담자들한테 설명할 때 어려운 게 이때 영향을 미치는 마음이나 정신을 어떤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개념이지만 또 이제 수행을 하면 그건 실제죠. 실제인데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잠을 자는 거에 포함해서 인식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제 이 정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식이 있는 정신과 인식이 없는 정신에서 인식이 없는 거는 이제 방안갈에서 존재 유지심이 발동하는 그때도 하여튼 정신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게 되면 인식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마음이 대상을 접하는 거예요. 언제나 접하면서 이 마음이 대상을 딱 접하게 되면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정신인식 과정이 일어날 때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마음이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인식 과정에 있는 그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마음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어떤 마음은 물질을 안 만들어내요. 어떤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냐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보면 심장토대라는 궁극적인 물질이 있어요. 심장토대에 있는 데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뭘 본다 이러면은 내가 저걸 봐야지 하면 안문전향이라는 정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때 안식은 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감각기관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감각기관에서 있는 거는 못 만들어내요. 심장토대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다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화나면 뭐 영향이 느끼던데 화가 탁 날 때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우리 물질에는 궁극적인 물질을 보면 그 8가지가 있거든요. 종류는 많지만은 기본이 8가지. 마음에서 만든 물질은 8가지로 구성돼요. 그 중에 불 성분이 있어요.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리 되어 있는데 불 성분이 우세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열도 나고 좀 뭐 이래 약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수행을 한다는 건 수성한 마음이에요. 수행을 뭐 사마타 위파사나 또는 뭐 도와 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수성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수성한 마음은 물질들이 좀 미세해요. 그래서 좀 편안해요. 그리고 또 수행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니미따라가 빛도 생기고 꼭 이제 그냥 빛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집중했을 때 나는 빛하고 호흡의 대상으로서의 빛, 그걸 니미따라 근데 하여튼 빛이 생기는 것은 수행을 한다는 건 수성한 마음이에요. 수성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게 2009년도에 그 말레이시아 타이핑이라는 숲속에서 내가 3개월을 수행하고 그때 초선정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 내 동료인 그 사람도 수행을 좀 한 사람이에요. 저 흉곽외과 의사인데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선생님 피부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보면 달라요 이렇게. 그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만든 물질에 우리가 기본 물질이 8가지가 있어요.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그 색깔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밝은 빛을 내는 색깔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겉으로 보면 뭔가는 모르지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배강도 그 마음에서 만든 물질로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이제 그 마음에서 되고 우리가 요즘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화장품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래 수성한 마음을 자꾸 하면 이 피부가 좋아지고 느낌이 좋아지고 되게 아주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그 정신이 또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낼 때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과 아닌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냈을 때 물질의 변화가 어떤지를 이제 안내해 주시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신 건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불안, 우울, 음. 또 이제 요즘엔 트라우마 이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예. 정신인식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불안, 우울, 트라우마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들으면 이 치료자들이 예, 예. 불교정신치료로 내가 치료한다 또는 정신인식 과정을 보류한다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신인식 과정을 이제 보려면 수행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굳이 안 봐도 뭐 이거는 뭐 내 경험뿐만 아니라 부처님 미래로 수행한 사람들은 다 봤기 때문에 뭐 과학적인 사실이다. 네. 우리 그 양자역학에 뭐 양자 움직이는 거 누가 본 사람이 뭐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지만 믿고 살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것도 이제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이래 봐야 돼요. 불안, 우울, 트라우마.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무엇의 결과냐? 이 이제 불안이 일어날 때 보면 어쨌든 정신이 뭔가 대상으로 뭘 대상을 탁 해서 주의를 기울였잖아요. 주의를 기울였을 때 불안, 우울, 트라우마는 다 성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보는 지혜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잘못 보는 탐이 있어요. 탐을 바탕으로 진치가 탐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과의 법칙상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또 뭐 좋은 경험이 되고 배울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이거 잘못된 거야, 이 나쁜 거야, 이 싫은 거야 이러면 이제 성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거 좋아, 이거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 싶어, 다음에도 또 가져야지 하면 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다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일어났고 다음에도 그게 일어나려면 그런 조건이 구비돼야지 내가 단순히 이거 다음에도 갖고 싶어 한다고 절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그 불안, 우울, 트라우마는 이 정신이 미세하게 어떤 대상을 볼 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게끔 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는. 그러니까 본다는 건 뭐냐면 불안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를 보면 보통은 불안은 마음이 미래로 갔을 때 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닥치면 난 어떻게 되지? 그럴 때 보통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내 지금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갈 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이라는 건 내가 볼 때 어떤 지금 현상이 있어요. 자기 삶이 있어요. 그걸 불만족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나 왜 이래 살아야 돼? 희망이 없어. 이래 되면 우울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라는 거는 세상에 일은 다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데 와 이거 끔찍하다. 와 이거 나 이제 이거 못 벗어날 거야. 내지는 와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돼. 이래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불안이 계속 있다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이 있다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면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가 불안이 있을 때는 불안하게끔 보고 있는 뭐가 있다고 딱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도록 해야 돼요. 나 뭐 잘못 보고 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보면은 보통은 불안은 미래로 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 하고 현재로 돌아오면 즉각 유익한 마음이 돼요. 그럼 불안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우울이라는 건 내가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 이거 싫어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보면은 그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보다 더 나빠진 거에 비하면 그거 다행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다시 유익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라우마도 우리는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전쟁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뭐 강도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사기치고 요즘 같은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는 뭔가 또 배우고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걸 바꾸면 이건 없어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불안에 계속 있다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멈추고 우울도 마찬가지고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되고 마음을 전환하는 훈련을 하고 뭐 그래 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추가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 화가신데 화가 이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작업을 많이 해도 이쪽이 너무 아프셔갖고 아, 내가 작업 많이 하지 해서 그렇다 하다가 그런데 많이 하는데 왜 이쪽만 아픈가. 근데 이분이 이제 명상을 하셨거든요. 그 명상하시다가 언뜻 이제 떠오른 장면이 2살 때 엄마 아빠가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옛날에 왜 크리스탈 유리 재떨이 많았잖아요. 그걸 탁 던졌는데 이제 그게 애기 2살 애기 여기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탁 떠오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전혀 없었죠. 2살 때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확인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분은 어쨌든 그거를 기억은 안 했잖아요. 근데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도 그렇죠. 영향을 계속 받았는데 왜 이제 이러면 이제 치료나 이럴 때 아동기 이런 트라우마 있더랬을 텐데 그분은 이제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이때 보지 않아도 영향을 받는 걸로 봐야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할까요? 어쨌든 네. 뭔가를 할 때 있다면 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억이 떠올랐으면은 네. 거기서 뭔가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죠. 내가 잘 이해는 안 되고 뭔가 모르지만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건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뭐 이제는 이제 그런 데서부터 그때는 일어난 거고 뭐 좀 마음에서 그런 걸 좀 떨쳐버리자 하고 또 노력해 보면 또 변화가 있으면 그래 관계된 거고 그래도 뭐 계속되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그냥 이해할 뿐이지 트라우마네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럴 것이 필요는 아니라 없죠. 네.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게 탁 갇혀요. 잘못하다가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온몸 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썼지만 여기 몸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전체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거기도 좀 영향이 갈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